전쟁 영화를 무척 좋아하는 필자는 공중전을 하는 장면을 보면 어려서부터 항상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다. 왜 비행기는 로켓보다 빨리 날 수 없는 걸까? 로켓으로 추진되는 미사일보다 빠른 비행기가 있다면 미사일로 격추되지 않고 신나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물음이었다. 과연 그런 비행기가 있을까? 답을 먼저 얘기하자면 지난 2007년에 나사는 마하 수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강력한 스크램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항공기를 시험적으로 사용하여 실험 비행에 성공하였다. 1903년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한 이후 1931년에 히틀경이 터보제트 엔진을 발명하기 전까지 항공기는 피스톤 엔진을 사용하여 추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터보제트 엔진의 발명과 계속적인 발전에 따라 초음속 비행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현재의 대부분 항공기는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터보제트 엔진은 공기를 흡입하여 압축 후 연소한 다음 고온가스를 분출시켜서 터빈을 회전시키는 원리로 움직인다. 이때 배출되는 가스를 이용하여 추진력을 얻는 것이다.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엔진으로 들어온 공기 속도를 감속시키는 확산기와 터빈이 함께 연결되어 회전하면서 공기의 압력을 높이는 압축기를 통과한다. 이때 압력이 높아지면서 연소실로 들어온 공기는 연료와 혼합, 연소하여 열을 발생하며 연소가스는 매우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하게 된다. 그 후 터빈을 통과하는 동안 터빈을 회전시켜 이를 발생시키며 1차적으로 에너지 상태가 낮아진다. 연소가스는 다시 엔진의 노즐을 통과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변환되어 추력을 발생시키게 된다. 그러나 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비행 속도는 최대 마하 수 3 정도로 제한된다. 터보 제트 엔진을 이용할 때 비행 속도가 제한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압축기와 터빈이 회전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연소실에서 상대적으로 연소가 느리게 진행하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 속도가 연소 가능한 속도로 감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60에서 70ms 정도인 비행 속도가 빨라질수록 터빈과 압축기의 회전도 빨라지며 회전 속도가 초음속보다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충격파가 발생하고 터빈과 압축기의 효율이 급격하게 낮아진다. 따라서 비행 속도가 3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기와 터빈이 더 이상 엔진에 필요 없게 되며, 이렇게 압축기와 터빈 없이 작동하는 엔진을 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기를 압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게 되는데, 엔진의 입구에 충격파가 발생하도록 확산기 입구를 설계하면 충격파에 의해 공기의 압력을 높일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도 마하 수 5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연소실에서 연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느린 공기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엔진으로 유입된 공기를 가능한 한 매우 낮은 속도로 감속시켜 연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된 에너지의 일부분은 공기 속도를 초음속으로 가속시키는 데 사용된다. 따라서 마하 수 5 이상의 비행 속도로 가속하는 데 사용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어져 비행 속도가 제한된다. 비행 속도를 마하 수 5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에서 초음속으로 공기가 흘러가면서 연소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소를 초음속 연소라 하고 램제트에 사용되면 스크램제트 엔진이라 한다. 따라서 스크램제트 엔진의 핵심 기술은 연소실에서 초음속 유동을 유지하면서 공기와 연료가 혼합되고 화학 반응이 발생하여 연소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기술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스크램제트 엔진에 대한 연구와 실험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004년 나사는 X-43A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여 마하 수 9.6의 비행에 성공했다. 또한 2007년 10월에는 X-43B 엔진을 사용하여 비행 속도가 마하 수 10을 넘는 비행을 수행하는 데 성공했다. 1954년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지 50여 년 만의 일이다. 현재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은 각각의 임무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추진 시스템은 고체 추진 로켓이며 비행 속도는 마하 수 5 정도가 최대 속도이다. 우주 왕복선이나 델타 로켓 등과 같은 우주 발사체의 비행 속도는 발사 후 가속되어 고도 100km에 성공해서 대략 마하 수 10 정도이다. 따라서 마하 수 10 정도로 비행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항공기가 실용화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미사일보다 더 빨리 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무의미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앞으로 50여 년 후 미래의 항공기와 미사일은 어떤 종류로 발전해 있을지 정말 궁금해진다. 그때의 미사일은 여전히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날 수 있을지? 지난 6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합의에서 우리 군도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개발과 관련 2000년부터 산학공동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2004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차세대 게임 체인전이 뭐니 부풀리고 자국적인 제목으로 조회수 늘리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일반 탄도미사일들도 사실은 극초음속을 낸다. 그러나 그것들은 로켓을 이용하여 단조로운 탄도비행을 함으로써 현재는 다양한 요격체계가 개발되고 있어서 점점 위력이 감소하고 있다. 오로지 빠른 종말 속도만이 장점이고 아주 중량이 큰 탄두를 적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이다. 반면에 요즘 말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로켓이 아닌 제트 엔진을 이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대기권 안쪽으로 날면서 극초음속을 내고 순항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비행 패턴이 복잡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빨리 탐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탐지를 했어도 너무 빠른 속도로 대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근거리로 접근해왔을 때이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로는 거의 요격 불가라는 데에서 그 위력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탄두 중량이 200kg 내외의 것들로서 전략 핵탄두는 탑재하지 못한다. 대부분 대함미사일로 개발되고 있고 일부 지상 목표를 파괴할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는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 기술이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이지만 미국은 각종 전략 자산이 풍부한 나라로서 미사일보다는 극초음속 항공기 개발 쪽에 비중을 두고 있다. 즉, 차원이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다. 미사일 쪽에서는 역시 러시아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 미국의 엄청난 전략 자산을 상대할 수 없는 러시아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억지력이 바로 미사일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각종 미사일 전력 확보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러시아의 전략을 따라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다.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많은 미사일 기술을 도입해 자체적으로 개발 능력을 키워오고 있었다. 이제는 일부 기술에서 스승인 러시아를 능가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항공 전력이 미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중국 역시도 미사일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기도 하다.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만 완성 단계에 있거나 개발을 완료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정도에 불과하다. 미사일만 놓고 본다면 현재 실전 배치를 끝낸 나라는 러시아 하나다.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초음속 미사일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오고 있었고 여기에 사용되는 램제트 엔진과 스크램젯 엔진 기술도 최고 수준에 올라있는 나라다. 미국과 러시아는 워낙 관록이 있는 나라들이고 이미 기술을 다 확보한 나라들이기에 논의로 하고 완성 단계에 접어든 한국과 중국의 기술을 비교해보면 단연 한국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았는데 중국은 아직 실비행 실험은 하지 못했고 지상실험만 하고 있는 단계라고 한다. 지상실험에서 중국의 스크램젯 엔진의 가동시간은 600초라고 한다. 그러니까 10분 정도 엔진을 가동할 수 있다. 속도가 얼마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10분으로 어디까지 타격할 수 있는지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어 보인다. 또한 지상실험과 실비행 실험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실험에 성공했다고 실비행 테스트에서 엔진이 정상 작동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기권 내에서 비행하는 미사일의 극초음속은 마하 5에서 10까지를 말한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미 지상실험을 마쳤고 중국은 아직 못하고 있는 실비행 테스트를 호주에서 마쳤다는 소문이 있다. 사거리는 3000km를 웃돈다고 한다. 우리는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거리 3000km면 중국의 대부분의 영토와 러시아 극동지역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억지력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적이 핵시설 등 전략시설을 완파할 수 있는 위력은 아니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나간 설레발에 불과하다. 여기에 핵탄두를 장착한다면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차라리 우리가 개발한 현무 -4의 사거리를 수천 킬로미터 또는 무제한 느려서 적이 중심에 대한 전략 타격이 가능하게 한다면 그것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암튼 우리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은 중국보다 더 진전돼 있으며 벌써 완성 단계에 다다르고 있고 신뢰성 역시도 중국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의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극초음속 비행체는 마하5에서 10 속도로 지구 전역을 30분 안에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차세대 무기로 일종의 미사일이다. 속도가 너무 빨라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고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꿈의 신무기다. 이들 세 나라는 공상과학 나올 법한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비행을 최근 성공시키는 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의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극초음속 비행체는 이르면 2020년대 실전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속도다. 최소 마하5는 돼야 한다. 시속 6120km에 해당하는 마하5는 서울과 부산을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수준이다. 비행체가 공기 중에서 비행할 때 마하2를 넘으면 초음속 비행이라 하고 마하5를 넘으면 극초음속이다.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에 가장 앞선 국가는 미국이다.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체로 이용하거나 공중에서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법, 지구 궤도상에서 극초음속 비행체를 발사하는 방법 등이다. 먼저 ICBM은 속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니트맨 3 ICBM의 최고 속도는 마하 25에 이른다. 미국은 ICBM의 추진력을 이용해 106km 상공까지 올라간 후 작은 날개를 가진 글라이더 형태로 비행하는 방식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개발하고 있다. 글라이더는 인공위성이 보내주는 정보를 수신해가며 목표 지점까지 극초음속으로 날아간 뒤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한다. 이런 방식이 ICBM에 비해 훨씬 더 정밀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2011년 11월 마하 20으로 날아가는 HTV-2라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 크루즈 미사일의 개발 속도도 빠르다. 미국은 2013년 5월 태평양 상공에서 B-52 폭격기 날개 하단부에 탑재한 X-51A 웨이브라이더라는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의 시험 비행에 성공했다. 당시 X-51A는 스크램제트 엔진을 점화하고 고도 18,000m에서 마하 5월 1일 속도로 날아갔다. 이 정도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부터 인천까지 1시간 30분이면 날아갈 수 있다. 1,500km를 비행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토마호크 미사일에 비해 X-51A는 같은 거리를 15분 남짓이면 날아간다.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X-51A의 이론상 최고 속도는 마하 15. 이러한 비행을 가능케 하는 스크램제트 엔진은 고온, 고압으로 압축된 공기의 연료를 분사해 발생하는 연소 작용으로 추진력을 얻는다. 고온과 고압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